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 철원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제주도 산간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5cm의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어제는 전북 등 호남 지역과 충청권, 제주도에 대설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서울 세곡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는데 버스기사는 사고 당시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근 2명이 구속되면서 김 씨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어제 새벽 달 궤도에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의 1차 진입 기동 성공 여부는 오는 1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추가로 3명이 더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수한 사람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중국이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로 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이 가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말 공식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건강 이상설부터 남미 도피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행사 이후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주말인 어제 전북 지역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매시간 적설량이 무려 5cm씩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한파가 더 강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서해안에는 더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전북 고속도로. 하늘에서 굵은 눈이 내리고 도로 주변은 이미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눈발도 강해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낮 동안 전북 지역은 김제 14.4cm, 군산 11.7cm 등으로 오후 동안 단 3시간 만에 15cm에 달하는 눈이 기록됐습니다. 1시간에 3에서 5cm의 눈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서해안의 눈은 밤사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빙판길은 물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한파도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9일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으니 오는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강력 한파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전국에 또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 반짝 추위가 오는 등 날씨 변덕이 심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은 어젯밤 10시 기준 50편이 결항하고 20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8개 항로 11척의 여객선 가운데 2개 항로 2척만 운항했습니다. 제주에 발효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는 오늘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항공편과 배편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오늘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파 예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는데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경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동파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시는 기상청이 오늘부터 이틀 이상 서울 지역의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오늘 아침 7시를 기점으로 동파 예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설에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서울 강남에선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무궁화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한파 속에 2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아침, 서울 강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 코앞에 있습니다. 버스가 치고 지나간 안전봉들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도로에는 약한 경사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미끄러지면서 사고나 어제는 왜 연합을 좀 안 풀주지. 아버지가 막 통을 하는 저쪽에서 건너편에 차가 앞으로 내려오더라. 버스 기사는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충남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앞에 서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눈길의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승객 35명 모두 안전띠를 한 덕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선 200m 간격으로 이중 추돌과 삼중 추돌이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드물게 많은 눈이 내린 전남 광주 지역에선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무궁화호 열차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별다른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마냥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었죠.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코레일 측은 낮 12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여수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이상이 생겨서 기관차를 바꿔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도 고성 야산에서 난 불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밤 11시 55분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주민 10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 0.5헥타르가 탔습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내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쟁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미룬 건 벌써 3번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다투며 법이 정한 날짜를 넘겼고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긴 하루가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으며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며 날짜는 또 미뤄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새 시한이 제시됐지만 쟁점이 여전한 만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위법성 시비 속에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한 채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태세입니다.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이러다 연내 처리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 속에 여야 모두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응 방안과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동안 고전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0% 중반을 회복했습니다. 연말 연초 40%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20% 후반까지 내려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타고 한 달 만에 30% 중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5개월여 만입니다. 상승세는 지지층 결집 효과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처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11월 첫 주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비속어 파문 등 국정 혼란이 잠잠해진 가운데 최근 화물연대 대응이나 지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등이 동력이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법을 중요시하는 원칙적 대응이 주요했다며 국민이 대선 때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꼽은 긍정평가의 이유 역시 노조 대응이 20%, 공정과 정의 원칙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집토끼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중도층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생각보다 부정평가가 많이 떨어져 유동층이 생긴 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구체화돼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중도층 공략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미래세대 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층의 마음을 끄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말 연초 언론에 나올 신년 조사에서 목표 지지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게 지지율. 여론 동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승세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제 추모제에 들리지 않은 걸 두고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참사를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대변인은 유족과 시민들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면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숨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서울 서초동 사저를 찾아 이웃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과 함께 서초동 사저를 찾아 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달여 전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할 때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외교 일정 등으로 늦어졌다며 그동안 주민들과 이웃이라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최측근 2명이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최모 이사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을 숨겨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법인 계좌가 압류될까 봐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의 범죄 수익 은닉 흔적을 쫓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는 대장동 수사의 가장 큰 축이라며 앞으로도 숨겨진 돈이 더 있는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씨 주변을 향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수익 환수를 넘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씨는 현재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이 대표 측의 비리 연루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데 측근 수사나 재산 추적이 계속되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된 김 씨 측근들이 모두 이 대표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앞으로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준 화천대유 최모 이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이한성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지난 14일 측근 체포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현재 폐와 간에 손상이 있는 상태라며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현재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할 당시 실무진들에게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일주기인 어제도 북한은 지난 15일 성공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수순으로 북한은 새 엔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적용해 시험 발사하거나 내년 초쯤 열병식에서 새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앞서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했다며 추력이 140톤 포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북한 주장이 맞다면 기습 발사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다음 수순으로 새 엔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해 시험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ICBM에 쓰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는, 그래서 연소 시간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짧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SLBM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말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둔 만큼 시험 발사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신무기 공개 방식을 고려하면 내년 초 열병식에서 해당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공개한 뒤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평양에서 수천 명 병력이 열병식 연습을 최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 시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이나 인민군 창건 75주년에 해당하는 내년 6월 8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반격 능력을 포함하는 안보 문서를 확정한 날, 중국이 항모 전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특히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항모 전단은 랴오닝함을 비롯해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과 고속 전투 지원함 등 6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랴오닝함 전단에 만톤급 구축함이 최대 3척이 참여했다며 과거 랴오닝함 전단에는 만톤급 한 척뿐이었다는 점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근거 없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靠渲染中国威胁为自身强军扩武寻找借口的图谋是不可能得逞的。
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round the world as well.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안보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북한의 반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위권 행사인 만큼 협의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일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았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이 적에게 반격할 수 있도록 안보 정책을 바꾸자 아시아 군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주목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엔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이 인지하는 위협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시아에는 군비를 감축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말 공식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건강 이상설부터 남미 도피설까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말 연례 기자회견을 취소한 푸틴 대통령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연말해온 아이스하키 경기 출전도 취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식 행사는 지난 9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행사였습니다. 미국은 요즘 다시 음모론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최악의 총기 참사 사건이면서 미국 음모론의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10년을 맞아섭니다. 특히 지금의 음모론 확산을 도운 SNS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성난 군중이 국회의사당을 힘으로 점거하는 순간 지구촌은 미국 민주주의의 침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지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Donald Trump understood that very well. You know, that ancient theory that a lie repeated often enough takes on a life of its own almost as truth, and that you'll get a certain number of people who will believe it. 이 사람은 더 거친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26명이 희생한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로 가장한 배우를 동원한 조작극이라고 한 겁니다. 보통의 음모론이 그런 것처럼 처음엔 누구나 고웃음 치다가 정말 그런 거 아니냐는 사람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또 그런 사람끼리 SNS에서 듣고 싶은 말만 주고받으며 확신으로 굳어졌고 결국 희생한 아이의 무덤에 소변을 뿌리거나 난사범에 맞서다 숨진 교장의 딸에게 성폭행하겠다는 위협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Social media is a very useful tool for dividing us and turning us against each other by spreading and sowing doubt in unassailable truth, established science, and established facts. 음모론을 퍼뜨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샌디욱 음모론의 주역은 욕도 먹었지만 자신이 가진 매체의 독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체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6명이 바이든은 조작된 개표로 대통령이 됐다고 믿게 된 지금 중간 선거로 다소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에 3명이 더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는데 이 중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서 액상 대마를 샀다가 지난달 홍 씨가 구속 기소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반토막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계의 또 다른 강자인 타이완의 TSMC는 지난달 매출이 50%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엇갈린 행보와 전망을 박홍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120억 달러 투자에 이어 추가로 280억 달러를 들여 이 공장까지 건설해 고객사가 있는 미국 현지에 첨단 반도체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TSMC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82%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매출이 50%나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마이너스 30%에 이어 4분기에는 최대 50%까지 급감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업황의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한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과 PC가 안 팔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4분기에도 계속해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부진이. 반면 TSMC는 고객사의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고 시장 상황에 덜 민감한 데다 기술력까지 더해져 역대 최대 실적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종류가 많아지고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향상되면 될수록 제조 공정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이 우수한 TSMC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사 브랜드가 있는 반면 TSMC는 위탁 생산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TSMC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시장을 잠식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의 고객을 빼앗아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계속돼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면제 조치를 9개월간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549개 품목 가운데 352개 제품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관세 부과의 예외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0년 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직후인 2013년 1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와 위기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국내 최대 약재 시장으로 꼽히지만 코로나19가 3년간 이어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단 손님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였고요. 또 수입품이 많이 취급하는 가게이다 보니까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시장 한가운데 버려진 극장을 리모델링해 스타벅스가 지역사회에 특화된 상생 매장을 열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시장 유입률을 높이고 중소벤처 기업부 등과 협약식을 맺어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상생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고 또 상인들을 또 이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또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협력사 지원 사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협력사를 찾았고 LG 구광모 회장도 해마다 사회 공헌 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용 문의된 유통 플랫폼 기업도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발굴한 중소업체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회사 규모가 이제 크게 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까지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에서 입점을 도와주시고 이제 매장에 전국 매장에 이제 저희 제품을 깔아주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진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7,000여 개 업체에 배달비와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합니다. 통사, 중소소상공인, 소비자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고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익들을 사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까지도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 수익 일부는 소외계층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상생 협력 노력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위기에 2년 동안 중단됐던 부산 불꽃축제가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17번째를 맞는 부산 불꽃축제에는 한파 속에서도 70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이번 불꽃축제의 주제는 부산 하모니로 예고성 불꽃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꽃 토크쇼에 이어 어제 저녁 7시부터 진행된 본격적인 불꽃쇼까지 모두 10만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어제 새벽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1차 진입 기동 성공 여부는 항우연이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1차 진입 기동을 한 것으로 항우연은 추력기를 가동해 시속 8,000km에 달하는 다누리의 속도를 7,500km까지 감속했습니다. 시간과 방향과 위치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속도를 줄여야 안 줄여주고 너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고요. 과하게 극단적으로 줄여져 버리게 되면 구심력에 의해서 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다누리의 1차 진입 기동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거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기동에 성공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를 타원 궤도로 하루 2번씩 돕니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4차례 추가 기동이 계획돼 있는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달 상공 100km를 원궤도로 하루 12번씩 돌게 됩니다. 다누리가 이달 말까지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이어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탑재체를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 등을 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달 표면을 관측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건 물론 지구와 달 궤도선 사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을 재생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임무는 내년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내년 2월쯤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 임무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3, 4위전에서 그바르디올의 선제골과 오르시츠의 결승골로 모로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오르시츠는 지난 2015년 K리그로 이적해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도 관심이 크지만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누가 차지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우승팀에서 골든볼이 나오면 28년 만인데 메시와 은바페의 대결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 메시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최우수 선수상과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드컵 최우수 선수상은 지난 94년 월드컵 이후 28년간 우승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 러시아 대회에서는 프랑스가 우승했지만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가 골든볼을 받았고 2014 브라질 대회에서는 독일이 우승했지만 메시가 골든볼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일격을 당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Muy inteligente, que sabe sufrir cuando tiene que sufrir, que sabe tener la pelota cuando hay que tenerla, que sabe cuándo se puede presionar, cuándo hay que replegar, que sabe leer muy bien los partidos y que sobre todo lo prepara muy bien a todos los partidos, que tiene un cuerpo técnico que... 메시보다 11살이나 어린 은바페는 이미 20살 때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러시아 대회 때 4골을 넣으며 영플레이어 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16강전 아르헨티나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후반에만 2골을 몰아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16강전이 메시와 은바페가 맞대결한 유일한 A매치입니다. Plan anti-Messi, on va faire en sorte de limiter au maximum son influence, comme les Argentins. On va faire en sorte de limiter l'influence de certains de mes joueurs aussi.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고 있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은바페와 메시. 이번 대회 5골로 나란히 득점 1위에 올라 있어 결승에서 골을 넣는 선수가 득점왕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아바타 물의 길에 맞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담은 우리 영화 영웅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운대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 복귀작으로 뮤지컬 영웅의 정성화 배우가 스크린에서도 안중근 역을 맡아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손가락을 잘라 맹세하고 목숨까지 바쳤지만 선량하고 평범했던 아들이자 가장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마지막 1년을 담은 뮤지컬 영화 영웅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동명의 뮤지컬 무대에서 14년 동안 안중근으로 살아온 정성화 배우가 스크린에서도 인간 안중근의 고뇌와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해방되면 고국으로 안장해 다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대사를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울컥했던 그런 대사입니다. 김고은, 박진주 배우의 가창력과 함께 어머니의 애끓는 모성애를 표현한 나문희 배우의 깊은 연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를 하라 그러는데 조마리아 여사님은 굉장히 결연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당히 망설였는데 아들을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우선 감정이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노래를 못하겠더라고요. 영화 속 노래의 70%를 현장 라이브 녹음으로 촬영한 한국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로 해운대 국제시장으로 2번이나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른 윤재균의 8년 만에 복귀작이기도 합니다. 라이브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딱 선언을 한 순간 사실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장르의 영화, 뮤지컬 영화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 딱 이 목표 하나가 있었어요. 영화의 모티브로 2009년 초연부터 9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영웅도 같은 날 서울에서 개막합니다.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배우가 안중근 역을 맡았고 영화보다 14곡 더 많은 31곡의 넘버가 라이브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무대를 압도하는 앙상블의 합창과 역동적인 군무, 대담한 추격 장면과 하얼빈 역의 기차는 영화와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지난 14일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은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5,916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습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가족을 이룬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정과 자연과의 공존을 담았습니다. 남미 페루 정부가 전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렬해지자 급기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페루 사회의 정치적 혼돈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빈곤과 계급적 차별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 임수근 기자입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다음 날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페루 의회의 탄핵 결정을 제도적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스티오가 재임 중 리마 시내에서 당한 인간적인 모멸을 공개했습니다. Habían señoras que cuando pasaba hacían esto. 시장 내보내는 것보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더 쉽다는 페루. 2016년 이후 무려 6명의 대통령이 사임이나 자살, 탄핵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취임한 가난한 시골 교사에 대해 야당은 선거 불복을 선언했고 검찰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특정 업체의 공사 밀어주기와 뇌물수수, 대학 논문 표절 등을 수사한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부인과 처제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Dinamitar la democracia y desconocer el derecho a elegir de nuestros pueblos, atentando contra la figura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para sacar provecho y tomar el poder que en las urnas el pueblo les quitó. 검찰의 칼춤을 빌미로 삼아 여소 야대의 야당은 2번이나 탄핵을 시도했고 마침내 3번째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카스티오를 몰아냈습니다. Ahora, si los congresistas se creen tan democráticos, que respeten la voz del pueblo, que respeten que nosotros votamos por ese presidente. 흑수저 좌파 대통령에 대한 리마 기득권 정치인들의 차별과 더불어 그의 정치적 경험 부족과 무능도 탄핵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8개월의 재임 기간 총리 4명이 사퇴하고 장관이 60번이나 바뀌면서 정치적 불안을 키웠습니다. 또 국민 25%가 빈곤층인 경제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폭등한 물가로 인해 돌아앉은 민심도 패인이란 분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 철원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제주도 산간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5cm의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어제는 전북 등 호남 지역과 충청권, 제주도에 대설 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서울 세곡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는데 버스기사는 사고 당시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근 2명이 구속되면서 김 씨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어제 새벽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의 1차 진입 기동 성공 여부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추가로 3명이 더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수한 사람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중국이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로 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이 가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말 공식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건강 이상설부터 남미 도피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행사 이후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영하 19도, 파주 영하 18도, 서울 영하 13도, 대구 영하 10도, 광주 영하 6도, 제주 0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대구가 영하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한파 속에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과 호남 내륙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오늘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파 예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는데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경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동파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시는 기상청이 오늘부터 이틀 이상 서울 지역의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오늘 아침 7시를 기점으로 동파 예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에 당대표를 새로 뽑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는 움직임에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 때 대거 유입된 2030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대표를 뽑을 때 책임당원 투표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규칙을 바꿔 아예 당원 투표로만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그 투표권은 당원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친윤계 당권 주자들은 반색합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선 비윤계 주자가 압도적 강세지만 당 지지층만 따로 떼면 판세가 비슷해지는 경향 때문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100% 당원 투표로 할 경우 지지율이 확 주는 비윤계나 인지도가 높은 당권 주자들은 펄쩍 뛰며 반대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데 당심만 반영하면 중도 확장을 통해 민심을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총선 때 우리 당원들 이외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야 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 주자들 사이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과연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2030과 40대 이하 당원이 33%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2030 당원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대거 유입됐는데 이 전 대표의 경우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라며 전당대회 규칙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은 결국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친윤으로 향할 거란 분석도 있어 당원 100만 명 시대가 어느 쪽 판세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국 순회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압박을 받는 이 대표가 아무런 노림수 없이 엄동설한 속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텐데요. 이 대표의 정치적 셈법,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안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경청 투어에 나선 건 여야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이견으로 꽉 막혔을 시점입니다. 40여일 만에 재개한 거리 연설에서 처음으로 꺼낸 주제 역시 법인세 그리고 민생 문제였습니다. 다수 약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 건 자신이라는 듯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이 대표. 정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장외 여론전에 나선 셈인데 이는 복잡한 당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진상, 김용 두 최측근 구속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는 당내 계속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사면설이 제기된 김경수 역할론, 이재명 대안론이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 반전 카드가 절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정부를 구성했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예산 협상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며 결단력을 보여주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다 함께 장외투쟁하길 바라다가 호응이 없자 나홀로 나선 셈이라거나 지지율 반등에 별 효과 없을 거라는 당 안팎의 싸늘한 반응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가하게 막걸리 마시며 지방으로 방탄 투어를 돌면서 방탄 투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과 민생 챙기기라는 쌍끌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운명의 키를 진 건 결국 검찰이라는 점이 이 대표에겐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걸프전 승리의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미 우주군이 본토 밖으로는 세 번째로 주한미군에 창설됐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우주 작전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인데 우리 군에는 언제쯤 우주군이 창설될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창설된 주한미 우주군은 인공위성 자산을 기반으로 적 미사일 탐지, 우주기상 예보 등 대기권 밖 우주 영역에서 작전하며 관련 정보를 미 본토 우주군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미 우주군은 지난 2019년 사성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병력 8,400여 명 규모의 독립된 군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공군 산하에 창설한 우주사령부가 모태입니다. 우주사령부는 90년대 초 벌어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데 당시 인공위성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 GPS 기술로 이라크의 기갑부대나 주요 시설물 등을 정확히 탐지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 늘어나고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주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군의 공식적인 우주작전 관련 부대는 공군 우주작전 대대 하나뿐인데 최고 지휘관은 소령, 병력은 100여 명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군사용 정찰 위성이 없는 탓에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 우주물체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수준의 임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우주 자산으로 전력화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감시, 우주 위협 전파 등의 우주 작전이며 향후 전력화 예정인 군 정찰 위성 임무 계획과 운용 임무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우주 굴기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 등으로 우주 작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공군은 오는 2050년 우주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전천후 우주감시와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주작전이 공군의 영역을 넘어 육상과 해상작전에도 필수적인 만큼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육해 공군 간의 갈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에서 햄버거와 빵과 같은 서양 음식이 등장하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들이 탑처럼 높이 솟아있습니다. 햄버거는 물론 케이크까지 밀가루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돼 있습니다. 진열대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놓칠세라 휴대전화에 담으려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인 평양면옥에서 열린 밀가루 음식 전시회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북한 내 유명 식당과 공장 등 70여 개 단위가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선전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과 가공품을 두 많이 찾아내서 서로 기술을 교류해서 널리 보고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전시회를 연 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대신 밀 생산을 늘려 주식을 대체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질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밀농사를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식생활 구조 변화로 밀의 수요가 늘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밀보리 중심으로 알곡 생산 구조 변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1호 명령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전시회가 개최된 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북한의 기후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북한 주민의 주식을 밀로 바꾸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이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10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후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친구 2명을 잃은 10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금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며 특히 10대가 더욱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10대에서 20대는 친구들에 대한 그 존재가 훨씬 더 큰 시기거든요. 나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치료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고립하면서 자신을 외부하고의 관계에서 끊는 관계를 보이거든요. 10대들은 우울과 불안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한두 번 치료를 권고하고 말 게 아니라 PTSD의 다양한 증상을 알리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권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짜증도 많아지고 행동 문제가 많아지고 싸움을 한다든지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지 않아도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상담을 받으라라고 안내해주는. 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난과 혐오의 2차 가해는 증상을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기사 댓글 차단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 자기를 향한 비난과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자살 충동이라든가 또는 자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와 함께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난 뒤에도 PTSD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대는 물론 젊은 층 피해자가 많은 이태원 참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 성과급제 개편 외에도 대규모 개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하나하나 노동시장에 던질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에는 추가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노동계의 수건이지만 권고안 말미에 덧붙이는 제안 수준으로 여겨졌는데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노동개혁 과제들과 함께 언급하면서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60%가 넘지만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없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방치된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카페와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세 가지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임금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낮추자는 의도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이 또 이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기준임금이 뭐냐 가지고 그 통상임금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임금병세서에 찍혀 있는 그 수당들이 다 임금으로 돼서 그 정확하게 그 지급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비대면 근로 확산으로 휴식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며 공짜 야근의 원흉인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시 근로 감독 실시와 근로시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부분은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노사 자치 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과 노동 형벌 제도를 개편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노정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남은 2주간 1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이면 항상 언급되는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남은 2주 안에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이율대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펀드는 그 계좌 개념이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다 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는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 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금융사에서든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계좌를 가진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천드리고요. IRP 단독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IRP 700만 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섣불리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말일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 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받는 돈보다 돌려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년째 둔화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이후 그나마 괜찮았던 청년층 취업자도 2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내년에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며 고용 상황을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폐업이 잇따랐던 지난 2020년, 고용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취업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올해까지 취업자는 쪼그라든 2020년의 기저효과 덕에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도 6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가폭이 반년째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5살에서 29살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고용 한파가 극심했던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감소가 많이 확대돼서 지금 21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방역 해제로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숙박, 음식점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 내년 고용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 10분의 1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시장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남도 답사 1번지로 이름난 전남 강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온 주민이 모여 김장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올해로 벌써 3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훈훈한 김장 나눔 현장을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도의 따뜻한 산자락 20여만 평의 둥지를 튼 미륵불의 본산입니다. 동장군의 맹위 속에 수백 명이 김장하느라 분주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한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을 함께 이겨보자는 마음을 담아 갖은 양념을 버무립니다. 이 김장이 불이웃들이나 소외된 계층에 보루 배분이 돼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더없이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장 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를 줘서. 올해 강진의 사찰에서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2만여 포기. 이불 300여 채와 쌀 300여 포대도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불모지 아닙니까? 그래도 육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38년을 끊임없이 올해는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없이 베푸는 자비의 정신과 줄이는 자원봉사의 손길이 자칫 얼어붙을 수 있는 이웃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연말 연시를 알리는 빛 조형물들이 도심 곳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경관조명 터널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조명 불빛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간판 불빛과 어우러져 그 화려함은 배가 됩니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거리 나왔는데요. 밝은 조명 때문에 이제 연말 느낌도 나고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서 너무 좋습니다. 가로수에도 서로를 이어주는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연말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심공원은 양탄자처럼 깔린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밤 하늘별을 쏟아부은 듯 황홀한 조명 아래서
산책을 즐기고 추억을 쌓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맞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앙증맞은 눈사람 조명도 마련됐습니다. 밤에 어두운데 이렇게 밝고 빛나니까 이쁘고 이렇게 매일 산책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루돌프랑 눈사람도 있고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울산남구는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우리 남구의 디자인 거리마다 예쁜 야간 조명이 불을 밝혔는데요. 이 불빛이 시민 여러분에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서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산 지역 경관 조명은 내년 3월까지 야간 도심 곳곳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제주에서 나는 감귤 중에 황금향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맛은 좋은데 껍질 벗기기가 불편한 게 흠이었습니다. 이 황금향을 개량해서 단점을 없앤 신품종 감귤이 나와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잘 익은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해로 감귤 농사 20년째인 김동찬 씨가 새롭게 도전한 신품종 미래향입니다. 지난해부터 재배 중인데 다른 귤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품도 덜 들어 비교적 키우기 쉽다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품종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재배하기가 쉬웠습니다. 수세도 아주 건강하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 농민이 재배하는 데는 아주 이거 진짜 1등 제품이 아닌가 해서. 미래향은 기존 황금향이라는 망감류 품종을 개량한 신품종 감귤입니다. 황금향보다 당도도 높고 껍질도 까기 쉬워 먹기 편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관심 있는 감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평가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래향을 개발한 감귤 연구소는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향인 경우에는 식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벗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 출하가 가능해 비슷한 시기 출하하는 기존 노지 감귤과 더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확량도 황금향보다 10% 많아 감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품종 미래향이 오는 2024년부터 일반 농가로 재배가 확대됩니다. 미래향이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전국 시금치 재배량의 20% 정도가 생산됩니다. 올해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늘려서 차별화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아 한창인 수확 현장을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밭. 파릇파릇 수확기를 맞은 시금치가 가득합니다. 정성을 들여 키운 농부는 바쁜 손놀림으로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맛이 풍부해지는 남해 시금치. 특히 올해에는 사포닌 성분의 기능성 영양제를 써서 기존보다 2배가량 사포닌 함량을 늘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금치 색상의 때깔도 참 좋고 또 수확량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수확한 시금치는 세척장에서 씻고 포장을 거쳐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1kg에 평균 3,000원대의 경매가가 형성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4,500여 농가에서 290억 원가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포닌 성분을 늘려 차별화한 시금치로 매출이 더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고품질 사포닌 시금치가 생산됨으로써 특히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또 남해 시금치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금치는 흔히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지만 튀김, 샐러드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보물초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남해 시금치 수확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한식으로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회 현장에 남태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각종 재료 손질로 분주한 주방. 요리 전공생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요리에 집중합니다. 한국대사관과 포르투갈 관광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식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포르투갈 관광청이 운영하는 전국 9개 호텔 관광학교 학생 16명이 참가했습니다. Preparamos o guimbabe, utilizamos a carne bovina, usamos a cenoura, fizemos omelete e fizemos o arroz. Hoje fizemos kimchi mandu. Mandu é dumpling em coreano, que era recheado com carne, tofu, noodles de batata doce, cebolinho verde coreano.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 포르투갈에서도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지만 한식에 대한 관심은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한식당이 문을 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을 통해 현지 사회에 한식의 인지도를 넓히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 식당하고 한국 식료품점이 포르투갈에 생겼습니다. 다양한 한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Estiveram todos muito bem, esforçaram-se imenso e notou-se aqui algum estudo da parte dos alunos e procura, interesse mesmo para apresentarem bom trabalho. 김밥과 닭강정, 만두 등 정갈하게 접시에 담긴 한국 음식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제법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올해 수상의 영광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형상화한 김밥이 차지했습니다. Representa Cobusan, o navio. Decidimos que a espuma foi feita com George, a minha pronúncia é coreana. Em cima temos cappuccino de kimchi, que representa a terra. Depois temos uma telha. 한국 음식이 이제 과정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의 맛에도 눈을 뜨기 시작한 포르투갈. 한인 사회 규모가 크지 않은 이곳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식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알가르브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매일같이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미국 휴스턴에선 한인 장애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안미양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주머니를 던집니다. 줄줄이 들어가는 주머니. 실수엔 내일처럼 아쉬워하고 승리엔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제1회 한마음 장애인 운동회에 동포장애인 20여 명과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같이 할게요. 다 같이 함께 하니까. 네.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함께 모여 웃고 즐기는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한 편이지만 좀 심한 애들은 솔직히 밖에 못 나와요. 그런 애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런 장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구들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한마음 장애인 운동회를 개최한 계기가 된 건 지난 6월 미주 장애인 체전. 동포 장애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휴스턴 선수단은 당당히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How was it? Good. It was good. Or how many hours per day? I don't know, 10? I don't know. 2 to 3 hours. Per day? 첫 참가에서 2등하고 나와갖고 부모님들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마음 운동회를 시작으로 매년 좀 해보려고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200만 명 중 장애인 수는 19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장애인과 달리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성인 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당사자 모두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한인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과 관련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육체적 불편함에 언어적 제약까지 더해져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스턴 한인 사회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인 인구가 밀집한 한 지역에 대마초를 파는 대형 판매점이 문을 열어 한인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포트리. 한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뉴저지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 기호용 대마초 판매점이 문을 열고 성업 중입니다. 21세 이상 성인이라면 무인 결제기를 통해 손쉽게 대마초를 살 수 있습니다. 대마가 들어간 초콜릿부터 음식에 넣어 먹는 대마 함유 오일까지 판매 중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했는데 막상 집 근처에 대마초를 파는 대형 상점이 들어서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대마초 판매점이 한인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으로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나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담배가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듯이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미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미국은 이미 3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워싱턴 DC와 뉴저지주 등 19개 주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황. 또 대마초 규제 완화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청소년 마약 중독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왕규 씨는 호기심으로 대마에 접근했다가 다른 마약류까지 중독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뒀는데 어느 날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뇌에 손상이 가고 부모님들이 호소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우리 아시안들은 어딕션,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번 하면은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미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하고 돌아갔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선 불법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혹시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점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는 절대로 소지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의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를 피우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월드 조인영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 대설특보 내려진 가운데 군산 말도에는 40cm에 가까운 눈이 왔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에도 15cm 이상의 큰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 한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4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16.8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오늘 종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